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네, 중졸 검정고시 풀이 해설 함께 해보실 텐데요. 2025년 제1회 시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시면요. 중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3개년, 1, 2, 3학년 전체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요. 네, 새 학년에서 굉장히 고르게 문제가 출제된 것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학기별 문항분포 보시면 1학기 12문항, 2학기 8문항 출제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주로 1학기는요. 대수 혹은 방정식, 부등식 파트, 함수 파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2학기는 도형, 그리고 확률과 통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 자체가요,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통으로 묶여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요, 각 계통에서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2025년 1회 시험 여기가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문항수, 그리고 2024년 2회, 1회, 그리고 2023년 2회까지 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한 문항수가 출제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수화 연산 4문항, 그리고 문자식 2문항, 방부등식 3문항, 함수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어서 2학기 단원 보시면요, 중학교 1학년 도형 1문항, 2학년 도형 2문항, 3학년 도형 2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라는 것은요, 중학교 1, 2, 3학년에 각각 한 단원씩 있는 확률과 통계를 모두 모아놓은 단원인데요. 각각 한 학년에 한 문항씩 총 3문항 출제된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출제가 되는 시험이구나라는 거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우리 이번에 출제된 것들을 키워드와 함께 같이 분석해 보시면요. 우리 첫 번째 수화식이라는 단원에서는 총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 20문항 중에서 우리 수학만 딱 20문항이기 때문에 20문항 중에서 20%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단원이구나라는 것 보이실 겁니다. 출제된 키워드는요, 중학교 1학년의 소인수 분해, 그리고 정수의 계산,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순환소수, 그리고 3학년의 무리수의 계산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우리 첫 번째 단원, 계통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화식이 모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1단원에서 이렇게 4문항이 전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단원들도 비슷한데요. 이번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때의 시험과 좀 비교해 본다면 난이도가 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중졸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졸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학이 이렇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아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중학교는 그래도 비슷하게 출제가 된 문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문항 중에 한 16문항 정도는 그래도 기존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한 4문항 정도가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그 4문항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풀이 들어가 보실 텐데요. 우리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시험을 다 보신 다음에 이걸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쵸? 다음 시험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풀이를요, 단순하게 문제풀이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1번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거의 매 시험 출제가 되고 있는 소인수 분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니은자로 되기도 하고 가지치기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쳐져 있는 그림, 혹은 이렇게 숫자들이 있겠죠? 또는 아래로 가지가 쳐져 있는 그림,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번 문항 소인수 분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실까요? 네,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인수만의 곱으로 어떤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인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소인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인수라는 말은 소수와 인수를 합친 말이에요.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간단하게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럼 소수란 무엇일까요? 소수는 0.1, 0.3. 요거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소수고요. 중학교 이상에서의 소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수에서의 소수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약수가 2개뿐인 수.
정확히 딱 2개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약수가 2개라는 것? 그럼 약수는 뭐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키워드들 정리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맞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약수라는 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수에는 약수에 1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포함이 돼요. 자신. 그러니까 약수가 딱 2개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1과 자신 딱 2개만 가지는 것. 그러니까 1과 자신 외에는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수를 우리가 몇 가지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7. 이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소수라는 건 이렇게 공부해 보셨고요. 인수라는 건 뭘까요? 인수라는 건 약수랑 같이 사용해요. 인수라는 건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건 지금 주어진 45라는 숫자를 인수로 표현을 하긴 할 건데요. 그냥 인수가 아니라 소수인 인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을 때요. 3에서 나눠서 15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수가 될 때까지 끝까지 나눈다. 이것이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나머지를 우리 정리할 때는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지금 45를 3으로 2번 나눴죠? 그러면 이것을 모두 다 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3이 2개 있고요. 그리고 5가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3이 10개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우리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숫자 혹은 문자를 계속하여 곱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 3이 지금 몇 번 곱해져 있죠? 2번. 그래서 이것을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표현하시면 3이 주인공 써주시고요. 2번 곱해져 있다. 위에 지수로 작게 곱한 횟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5는요. 같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대로 다시 곱하기 5라고 적어주시면 끝나요. 되셨을까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가 좀 빠르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걸 들으시면서 소수, 인수, 거듭제곱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맞추기 위해선 그러한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공부는 우리 나머지 강의들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인수분해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소수끼리 곱한 것들을 우리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 이걸 이용해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죠? 보기 함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것과 같은 정답은 3번인 거 딱 보이실 겁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 2번 문항 같이 보실 텐데요. 2번 문항은 정수의 덧셈. 자, 그런데 6과 마이너스 4예요. 부호가 서로 다른 정수의 덧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부호가 서로 다른 정수의 덧셈은요, 우리 수직선을 이용해서 더할 수 있어요. 같이 수직선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 6 더하기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6을 표현할 거예요. 0이라는 기준점이 있을 거고요. 6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6만큼, 즉 오른쪽으로 6칸을 간다. 이게 바로 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더한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는 뭘까요? 4는 4칸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4는 그렇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4칸을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칸을 가니까요.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 둘을 더했을 때 도착한 결과는 2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많이 공부한 후에는 수직선까지 안 그려도 더 하실 수 있겠죠. 간단하게 2번째 방법 설명드리면요. 2번째 방법. 부호가 서로 다른 정수의 덧셈은요. 어떻게 했었죠? 바로 둘의 절대값의 차이를 구해요.
6의 절대값은 6이고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예요. 절대값이란 원점 0으로부터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부호를 떼고 양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6 빼기 4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2가 되죠. 그래서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구한다. 그래서 2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앞에 부호가 붙어야 돼요. 어떤 부호가 붙냐면 이렇게 절대값의 차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이 더 큰 수. 지금 누가 더 크죠? 6이 더 크죠?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앞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 부호는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적는다. 그냥 큰 수 아니고요. 절대값이 큰 수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생략한 것 뿐인데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6의 절대값에 6이 더 크니까 6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서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우리 문자식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다음을 문자가 사용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사용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내는 것들은요,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세우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가 들어가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규칙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다시 보시면 한 송이에 2,000원인 장미꽃 A 송이를 사고 그것의 가격을 매겨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한 송이에 2,000원이면요. 2,000원 한 송이를 사면 얼마를 내죠? 그냥 2,000원이죠. 왜냐하면 2,000원에 한 송이니까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000원짜리 장미꽃 두 송이를 사면 얼마를 내시면 돼요? 그렇죠. 2,000원 곱하기 2가 되겠다. 그러면 앞에 오는 이 2,000이라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의 가격이 될 거고요. 이 뒤에 곱해지는 2라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사게 되는 장미꽃의 몇 송이. 여기 A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가격 곱하기 우리가 사는 장미꽃의 송이 수가 되는데요. 자, 따라서 2,000 곱하기 1, 2. 세 송이를 사면 3. 그러니까 A 송이를 사면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통해서 식을 세워주셔도 됩니다. 되셨죠? 따라서 정답은요. 2,000 곱하기 A1 3번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항 가볼게요. 4번은 1차 방정식의 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차 방정식 문제는요.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도 하지만 1차 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중학교 1학년 도형 문제도, 2학년 문제도, 3학년 문제도 전부 다 풀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정확하게 익혀두셔야 되겠죠. 자, 2x-3은 5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요. 우리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등호로 연결된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등식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요? 등식이라는 건 좌변, 그리고 우변, 그리고 등호로 연결된 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 있고요. 수나 문자로 이루어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이것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같기 때문에 이 같은 양변에다가 우리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언제나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 나누기는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약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을 말하고 이때 등식의 성질상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요. 그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는 전부 다 좌변으로 정리 그리고 우변, 숫자는 전부 다 우변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때 이항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풀이해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x-3은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문자는 일단 좌변, 숫자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래요. 그런데 수학을 좀 재미있게 공부하시려면 넘기라고 하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착하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왜 문자를 좌변에 두고 숫자는 전부 다 우변에 넣을까요? 왜냐면 이거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방정식의 해예요.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어떤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x는 얼마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려면 문자가 있는 건 전부 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자가 아닌 건 전부 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EX라는 것은 가만히 좌변에 두시고요. 는 하고 여기 숫자 -3을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넘겨볼게요. 자, 원래 우변에 있는 5는 그냥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3이라는 숫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등호를 기준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3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해요. 다시요. 이항이란 무엇일까요? 이항이라는 건 좌변에서 우변으로 혹은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렇게 등호를 기준으로 넘나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항을 이동하는 걸 말하는데 그냥 좌변끼리 이동, 우변끼리 이동이 아니라 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말해요. 자, 이때 우리 규칙이요. 이항될 때는 반드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EX는 5 더하기 3이 된다 해서 우리 정리하시면은요, EX는 8이 되겠죠. 자, 그런데 EX라는 건 무엇일까요? EX는 우리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에서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요, 곱하기를 생략하여 쓸 수 있다라는 것 이미 배우셨어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 2와 문자 x가 곱해져 있는 것이 우리 생략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x는 얼마인지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2를 없애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로? 그렇죠. 나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꾸 빼기 2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곱하기 2이기 때문에요. 양변을 2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양변 2로 나눌 수 있나요? 네, 등식의 성질이었죠.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2를 나누면 그냥 1이 되니까 사라지고요. 우변에 8을 2로 나눠주시면 얼마 될까요?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방정식의 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생략한 설명들이 있어요. 이 x에서 양변을 2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2로 나눠주시면 2로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가 남아요? 1이 남죠. 그런데 역시나 문자식에서요. 1 곱하기 x,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이 숫자 1은요. 우리가 생략해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조금만 공부하고 오신다면 충분히 1차 방정식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을까요? 정답은요,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우리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풀어보았는데 1차 방정식은요,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풀이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등식이 뭐죠? 등식은 등호로 연결된 식을 말해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서 등식의 종류를 보시면 항등식이라는 것과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항등식은 뭘까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말해요. 항상 참인식. 예를 들어서 x는 x. 이런 게 항등식이에요. 그냥 같으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항등식입니다. 그럼 방정식은 뭘까요? 방정식은 지금 주어진 2x-3은 5와 같은, 혹은 x는 4. 이런 것도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항상 좌우변이 같은 걸 우리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방정식은 어떤 문자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참, 거짓이 바뀌는 이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혹은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이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찾아내는 걸 말해요. 다시요. 정리해보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에다가 제가 4를 넣으면 참이죠. 그쵸? 그런데 제가 만약에 x자리에다 3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 그럼 3은 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정식 문제는요, 일일이 풀지 않아도 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식을 참이 되게 하면 해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같이 식이 참이 되는지 넣어 볼 거예요. 1번식 여기 x 대신에 3을 넣어 볼 텐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 3 이렇게 넣으시면 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요. 2x는 2 곱하기 x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x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을 때는 곱하기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빼기 3.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 3은 얼마죠? 6이에요. 6 빼기 3은 3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참이 되게 하지 않죠. 아, 1번은 해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우리 아까 정답이 2번이라는 거 확인해 봤는데 한번 검산해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다 4를 넣었더니 마찬가지로 2 곱하기 4가 되고요. 빼기 3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4는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8 빼기 3은 5가 되겠네요. 8 빼기 3, 5가 맞죠? 아, 이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해 봤더니 식이 참이 되는구나. 그러면 2번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맞다. 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요. 3번, 4번도 한번 넣어보시면 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의 의미도 알고 검산하는 방법까지 공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이용하면 1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연립방정식 그리고 네, 2차 방정식의 해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에 풀이에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5번 문항 보실 텐데요. 5번 문항은 네, 함수의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문항입니다. 보시면 다음은 쭉 문장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읽어보시고 이 좌표를 해석할 수 있느냐예요. 좌표를 읽어낼 수 있느냐.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는요. 반드시 X축과 Y축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X축, 가로는 뭐예요? 시간, 분이고요. 세로는요. 이동거리, 킬로미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X축, Y축의 의미 그리고 좌표를 읽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요. 이 학생이 출발한 후 10분부터 25분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10분이라는 지점의 좌표를 꺼내 볼 거예요. 그러면 10분이라는 건 누구예요? X예요? Y예요? 가로니까 X죠. 그러니까 X가 10인 걸 찾아서 쭉 따라가서 그래프랑 만나는 이 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좌표를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하죠. 순서쌍이라는 건 순서가 있는 쌍이에요. 앞에가 X좌표, 뒤에가 그렇죠.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0일 때를 찾았어요. 이때 Y는 쭉 따라가 보면 네, 2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25분도 찾아야 되니까요. X가 25일 때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봤더니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있죠. 요렇게.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를 읽어주시면 4가 된다. 이렇게 좌표 읽는 방법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X는 뭐였어요? 분, 시간, 그리고 Y는 누구였어요? 거리, 킬로미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면은요. 10분에는 얘는 얼마예요? 2km. 만큼 이동한 거고요. 25분 후에는 4km만큼 이동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상상해 볼까요? 출발해서 어떤 학생이 단축 마라톤 대회 출발해서 10분이 될 때에는 2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상해 보시면 더 좋아요. 여기가 출발이고요. 10분 후에 2km를 간 거예요. 10분 후에 2km를 간 거예요. 그리고 25분이 됐을 때는 한 요 정도라고 해볼까요? 4km를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간 걸까요? 아니죠.
네, 출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요. 4km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네, 출발했을 때부터. 그럼 문제에서는 10분부터 25분 사이에는 얼마큼 이동했어요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에서 2를 빼주시면 2라는 것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네. 출발해서 10분 동안 2km 열심히 달렸고 그 다음 15분 동안이죠. 그러니까 25분이 될 때까지 또 추가로 2km를 더 갔기 때문에 총 4km를 가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2km가 정답입니다. 4라고 생각하시면, 네,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같이 체크해 보시면요, 정답은 네, 3번이 아니라 1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좌표를 꺼내드리고 실제로 마라톤 대회를 상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냥 딱 좌표만 꺼내놓고 보면은 답이 1번인지 3번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 중학교 1학년 도형 문제죠. 부채꼴의 넓이. 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부채꼴의 넓이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심각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부채꼴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간단히 복습해보면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언제나 정비례해요. 정비례라는 건 뭐예요? 2배면 2배, 3배면 3배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요, 비례식으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요 조그만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60도죠. 60도. 그리고 비례식으로 자, 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새로 구해야 되는 COD 각은 몰라요. 제가 X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것은 무엇에 비례한다고요?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는 서로 정비례한다. 따라서 넓이 3대 5가 되는 거예요. 3대 5. 이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례식은 우리 초등 과정인데요. 네. 이 B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등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내항, 바깥쪽에 있는 걸 우리가 외항이라고 해요. 이것을 계산할 때 각도 표시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있을 때는요. 되셨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얼마예요? 3 곱하기 X. 외항의 곱은 얼마예요? 5 곱하기 60. 이렇게 계산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건 비례식의 성질. 자, 그럼 3 곱하기 x는 5 곱하기 60을 계산하시면 300이 되기 때문에요. 양변을 1차 방정식이죠. 3으로 빼어 나눠요. 나누죠. 그쵸? 그래서 양변을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시면 300 나누기 3은 100이 되어서요. 정답은 100도가 된다. 이렇게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례식이라는 거, 난 비례식은 까먹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닮음이라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도형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요. 이 기회에 비례식을 복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험에 딱 갔을 때 비례식을 모르거나 헷갈리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도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정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 넓이가 3제곱센티미터인 부채꼴 중심각이 60이래요. 그럼 제가 이거를 조각 내볼게요. 3제곱센티미터라 제가 3등분을 해볼 거예요.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그러면 한 조각당, 이게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조각당 1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넓이가. 이해 가시나요? 네, 요것도 1제곱센티미터. 이 조각도 1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심각이 아까 60도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피자를 3등분하면 중심각도 3등분 되겠죠. 그래서 60도를 3으로 나눠주시면 한 조각이 20도가 될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20도, 20도, 20도 돼서 6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0도짜리 부채꼴 하나가 이 원에서 20도짜리 부채꼴 하나의 넓이가 1이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런데요. 지금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얘는 5라 그랬어요. 5면은 몇 조각 있는 거예요? 얘가? 그쵸. 요 조그만한 애가 5조각. 잘라볼까요?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조각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 1, 1, 1, 1이 돼서 5가 된 거구나. 라는 것. 보이시죠? 그러면 중심각이 이 한 개짜리가 20도였으니까 20도가 몇 개 모여 있어요? 5개. 그래서 20도가 5개. 정답은 100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더 쉽네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앞에 풀어드렸던 비례식이 정확한 방법이고요. 이거는 그럼 다른 방법 안 정확한 방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제가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전부 다 정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7번 문항 가볼게요. 정답 같이 체크해 봤고요. 7번 문항은 다음은 어느 반 학생 2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A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이 7번 문항이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통계 문항인데요. 중학교 1학년 통계에서는 이 상대 도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출제가 됐던 것은 뭐 도수 분포표 혹은 히스토그램 정도였습니다. 상대 도수가 나와서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상대 도수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문제를 맞추실 수 있겠죠? 상대 도수라는 건 상대 도수, 이름에 뭔가 느껴지는 거 있지 않나요? 네, 상대 도수라는 건 서로 비교하는 걸 말해요. 어떻게 비교하냐? 계급의 도수 나누기예요. 전체 도수.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첫 번째 계급이 2명이죠. 이게 계급의 도수예요. 전체 도수는 합계 20명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 계급의 도수 2를 전체 도수 20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네, 이 분수 표시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되니까요. 0.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 도수라는 건 뭐냐면 전체에 대한 이 계급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1로 봤을 때 얘는 0.1 정도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 도수는 그래서 언제 많이 쓰이냐면 전체의 총 도수가 서로 다른 두 계급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어떤 학교 학생이 뭐 수학 점수가 70점대인 학생 수가 10명이래요. 어떤 학교는. 그리고 어떤 다른 학교에는 2명이 있대요. 그럼 여기가 더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학교의 전교생 수는 1000명이고요.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이 학교의 전교생 수는 1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70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요. 그냥 숫자만 보면 여기가 더 많아 보이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여기가 더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인원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걸 우리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상대 도수가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대 도수의 의미를 이용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상대 도수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A를 구하실 수 있고요. 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거 먼저 해볼게요. 전체 도수로 지금 계급의 도수를 나눠주시면 20분의 12가 되겠죠. 소수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제가 4로 약분하지 않고요. 2로만 약분할게요. 10분의 6이 됩니다. 따라서 0.62A라는 거 가볍게 알아보실 수 있겠죠. 정답은요.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도수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나 빈출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상대도수는 언제나 총합을 1이라고 봐요. 전체를 1로 봐요. 그렇다면 우리 이 구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를 더해서 1이니까요. 1에서 이 나머지 2개를 더해서 빼면 0.6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이어서 우리 8번 문항부터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보시면 순환소수 0.8 하고 위에 점이 있죠? 순환한다는 기호예요. 이것을 기하분소로 나타내어라. 바로 순환소수를 분소로 나타내어라 빈출 유형입니다. 보시면 우리 여러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분모가 어때요? 순환마디 숫자 개수만큼 9를 적어주실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건 0을 적어주시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순환소수는 전부 다 순환하는 숫자만 있었기 때문에
0.8하고 점이 있을 때요. 네, 이 순환하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쓸 거예요. 한 개네요. 그러면 네, 분모는 그냥 9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두 개가 있어요. 99. 세 개가 있어요. 999.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순환하지 않는 숫자가 섞여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기본 강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출문제 강의라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위에 분자에는요. 전체 수를 일단 써주세요. 전체 수가 얼마죠? 8이죠. 8. 그리고 거기에서 순환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순환하지 않는 만큼을 빼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8 끝내시면 됩니다. 쉽죠? 따라서 정답은요.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 자주 나오던 유형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에 나왔던 7번 문제와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는 빈출 유형 위주로 준비를 하되 나머지도 골고루 보셔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문항은요.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단항식의 계산입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지수법칙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수법칙 곱셈은요. 바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간단하게 문자라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더해져 있구나.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더해지는지 원리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번엔 나눗셈인데요. 나눗셈 지수법칙은요. 이번에는 네, 빼기예요. 이렇게 앞에서 뒤에 거를 지금 뺐습니다. 빼기. 자, 그런데 이 지수법칙 나눗셈은요. 항상 빼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앞에 숫자가 클 때는 그냥 빼주시면 되고요. 뒤에 숫자가 클 때, 같을 때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공식만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래요. 그럼 2 더하기 7인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나누기면 빼래요. 빼기 3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에 2 더하기 7을 하면 9가 되죠. 9에서 3을 빼면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6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3번과 같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지수법칙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몇 초 만에 풀 수 있구나 라는 것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을 모르면 틀려야 될까요? 혹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과목이 너무 여러 개고 범위도 굉장히 넓죠. 3개년이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곱셈만 외웠어. 나눗셈은 몰라 하시는 분은 틀리시면 안 되니까 원리를 이용해서도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거듭제곱의 원리예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도 1번 문항 할 때 거듭제곱 설명드렸어요. 간단히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해진 것을 간단히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럼 A제곱은 뭐예요? 주인공 A가 몇 번? 2번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A인 거예요. 얘가 요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A의 7제곱은 그러면 A가 7번 곱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요. 그리고 나누기 A의 세제곱이래요. 이건 뭘까요? 나누기 A의 세제곱은요. 분수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A를 몇 번? 3번.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얘는 지금 A가 몇 개예요? 2개. 얘는요? 7개. 얘는 7개고 얘는 2개니까요. 이걸 곱하면 전체 몇 개가 돼요?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구나.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누기 A가 3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나누기는 약분이잖아요. 약분해 버리시면 3개가 빠지겠죠. 그래서 빼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남아서 A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푸실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 10번 문항 볼게요. 10번은 연립방정식. 보시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연립방정식의 풀이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자주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가감법, 대입법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가감법이라는 건 더하거나 뺀다 라는 이름의 가감법이고요. 대입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형태를 말해요. 지금 문제는 어떤 x는 하고 정리가 되어 있거나 y는 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가감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제가 얘를 1번, 아래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에서 2번식을 이렇게 위에다가 1번식 그리고 2번식. 반드시 1번이 위에 2번이 아래 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텐데요. 여기 자리를 좀 확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그 더하거나 빼는 목적을 알고 계셔야 돼요. 더하거나 빼는 목적은 한 문자를 없애는 것, 소거한다라고 하거든요. x나 y라는 한 문자를 없애서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고 싶은 거거든요. 네, 문자가 하나인 1차 방정식.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는 앞에 개수가 달라서 더하거나 빼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소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y는 지금 어떻죠? 똑같죠. 똑같은 걸 없애려면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식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그대로 빼실 거예요. x에서 2x를 빼실 거죠. x에서 2x를 빼시면 돼요. 암산이 되시는 분은 그냥 결과만 쓰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면 똑같아서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등호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되셨나요? 숫자도 1에서 3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왼쪽을 계산해 보시면 x 빼기 2x는 마이너스 x예요. 자, 요게 왜 마이너스 x가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차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x는 양변 마이너스로 나눠주시면 2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가 2인 보기가 지금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딱 2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y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럼 y는 소거해버렸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야 구할 수 있을까요? 원래 처음의 식 1번식에다가 이렇게 구한 x값을 대입하실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와볼까요? 1번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어보시면 x 빼기 y가 1이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2 빼기 y는 1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y는요. 2가 넘어가서 2항이 되면 1 빼기 2. 즉 암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값은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요. x는 2, y는 1,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떤가요? 조금 어렵죠. 네, 물론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공부하기가 좀 만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풀이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추가 설명 하나만 드리고 다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까지 동시에 하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따로 하는 거예요. 보시면 x-2x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x 앞에 생략된 숫자 1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은 앞에 붙어있는 숫자, 개수라고 하죠. 이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한 다음 x를 한 번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1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러한 추가 공부를 해야지만 이게 딱 마이너스 x라는 게 보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x가 바로 나와 하시는 분은요. 공부 잘 하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추가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답을 맞추는 거에 집중해서 설명 좀 더 드려볼게요.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연립방정식도 방정식이에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미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식이 연립되어 있죠. 그렇다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값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대입해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1번. x는 1, y는 1을요. 여기다 넣으실 거예요. 대입. 그러면 위의 식, 아래 식에 동시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x는 1, y는 1을 이렇게 넣어보실 거예요. 자, 아래의 식을 쓰기도 전에 틀린 거 보이시죠? 그럼 그만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둘을 동시에 참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1번도 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2번 보실까요? 2번. x에다 2, y에다가 1을 넣어 보실 거예요. 위의 식에 넣어 보시면 2 빼기 1은 1이다. 참이네. 이렇게 확인. 그럼 아래도 넣어 보셔야 돼요. x에다 2를 넣어 보시면 이 2는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4 빼기 그대로 y가 지금 1이죠? 은 3이래요. 둘 다 참이네요. 둘 다 성립하게 하는, 동시에 참이되게끔 하는 값이 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맞는지 3, 4번도 해보고 싶죠. 네,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저는 요 풀이를 좀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단원 다 공부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가간법, 대입법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3번 마찬가지로 대입해 보시면요. x에다 3, y에다 2를 넣어 보시면 1. 참이네. 그쵸? 아래도 넣어 볼 거예요. 2, 3은 6 곱하기니까요. 빼기 y가 지금 2죠? 는 3이래요.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해가 되지 않아요. 4번 마찬가지로 대입해 보시면 x 빼기 y는 1이다. 이건 성립하죠. 자, 그리고요. 아래다 넣어 보니까 2, 4, 8 빼기 y 3은 3이다. 아니죠. 5니까요. 그쵸?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은 2번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항 볼게요. 자, 11번은 그림은 1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1차 함수 식에서, 즉 1차 함수 기본식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 식에서 a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a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울기를 뜻합니다. 1차 함수는 조금 어려운 단어는 맞아요. 하지만 기울기나 y절편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두 가지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기울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울기는 이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수로 나타낸 걸 말하는데요.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x의 증가량 그리고 y의 증가량의 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한다. 줄여서 쓸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 가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다라는 거 보이시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x 증가량 플러스 2분의 y 증가량은 얼마예요? 위로 몇 칸 갔어요? 4칸. 그럼 플러스 4. 아래로 가면요? 마이너스. 되셨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계산해 주시면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1차 함수는 주로 기울기와 y절편이 출제된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12번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중학교 2학년 도형이고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성질 중에 하나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밑각이라는 건 누구냐?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요 각을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밑각은 어디예요? 그걸 뺀 나머지 두 개. 아래에 있어서 밑각이라고 외우시면 나중에 이 그림이 돌아가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돌아가서 출제가 된 단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얘네가 밑각 이렇게 하시면 틀리거든요. 같은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꼭지각, 나머지가 밑각. 이렇게 반드시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밑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 각과 요 각이 지금 같은 거죠. 그런데 삼각형은요, 세 각의 크기 합이 언제나 180도예요.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꼭지각의 크기가 80도니까 180도에서 80도를 빼주시면 그렇죠, 100도가 되겠죠. 100도가 똑같이 반씩 나누어지니까요. 요 각은 50도, 요 각도 50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때 x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x는 지금 요 각의 외각, 밖에 있는 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전체 각은 평각이라고 해서 180도라는 것 알고 계시죠? x를 구하실 때는 180도에서 50도를 빼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간단하게 1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3번인데요. 지금 최근에 닮은 단원 문제가 계속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행선의 성질도 빠짐없이 공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런 도형 공부를 하실 때에는요. 문제를 쭉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는 없도록. 그러니까 용어를 달달달달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읽으면서 읽힐 수 있는 정도로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선분의 AD는 6cm 이런 식으로 읽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쭉 그림과 함께 문제 읽어주시면 좋고요. 이때 x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 어떤 개념 필요할까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라는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왔어요. 삼각형이 하나 있고 평행선이 하나 있대요. 자, 여기다가 제가 알파벳을 A, B, C 쓰고요. D, E 이렇게 써놓으면 공식화 할 수 있는데 저는 도형 문제는 그림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해볼게요. 평행할 때 어떤 길이의 B가 성립하느냐? 네, 이거 대 여기 잘라진 거. 이걸 제가 1번이라고 해볼까요? 얘를 2번. 얘도 잘라진 거. 3번, 4번. 자, 이렇게 있을 때요. 1번 대 2번. 그러니까 평행선을 기준으로 잘린 위에 대 아래는 반대쪽에 마찬가지로 평행선에 의해서 잘린 위에 대 아래와 똑같아요. 되셨나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는 평행선에 의해서 잘린 위에 대 전체는 여기도 위에 대 전체와도 같아요. 또는 아래 대 전체는 여기도 똑같이 아래 대 전체와도 똑같아요. 네, 그런 성질들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이 얘 대 얘는 얘 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셔도 돼요. 이건 비례식의 성질이기 때문에요. 네, 똑같이 내양 길이는 바꾸셔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외우실 때 위아래 같다. 혹은 위아래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골랐을 때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닮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하는 성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가보면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럼 평행선에 의해서 잘린 위에 6대 아래 3은 6대 3은 절반이네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나 위에 대 아래와 같대요. 그러면 이걸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b가 같은 거니까 이게 절반이면 얘도 뭐겠어요? 절반. x는 4.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저는 비례식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6대 3은 8대 x. 그럼 내항의 곱은 얼마예요? 8, 3, 24. 외항의 곱은 6x죠.
비례식의 성질상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요. x는 6, 4, 24, 4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문제 푸실 수 있는데요. 그림과 함께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정답 같이 찾아보시면요. 네, 4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했지만 계속 나오던 유형이기 때문에요. 네, 기출문제 이용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겁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항은요. 중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보시면 그림과 같이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상자 안에. 여기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거예요. 자, 우리 확률 어떻게 구하나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10개의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하나를 꺼낼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1부터 10까지가 다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10가지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때 사건의 경우의 수.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5의 배수라는 것은 5 또는 10이 되겠죠. 네,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5하고 10이 될 거고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약분되니까 정답은 5분의 1이라는 것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시면은요. 15번부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자, 2루트 5는 루트 a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여기 제가 a랑 똑같으면 안 되니까요. 공식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b라는 숫자가 양수일 때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을 때 뭐가 됐어요? 제곱이 됐죠. 네,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호, 제곱근이라는 이 기호는요. 우리가 3의 제곱, 이렇게 제곱과 만나면 사라진다라는 것 거꾸로 또는 3이 다시 근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는 것 반드시 2가지 성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2루트 5라는 것은 2 곱하기 루트 5예요. 되셨나요? 네, 중간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루트 a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도 루트로 집어 넣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2를 루트 안에다가 넣어 보시면 2의 제곱이 된다고요. 되셨나요? 이게 제곱근의 성질. 곱하기 루트 5가 있죠. 그럼 또 하나의 제곱근의 성질 중에 무엇이 있냐면 루트 곱하기 루트는요.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합쳐버릴 수 있어요. 합체. 되셨나요? 네, 합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4, 5, 2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풀이입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항인데요. 16번 문항도 평소에 나오던 문항이지만 조금 어렵게 출제됐죠.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보시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주고요. 다른 한 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좀 쉽게 출제가 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만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후에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혹은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A라는 식이 0 또는 B라는 식이 0이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풉니다. 인수분해 외에도 풀이 방법이 있지만요. 주로 출제가 되는 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되게 쉬운데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제가 공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시면 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라는 식은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괜히 어려워 보이는 공식이라 제가 한글을 추가해 볼까요? 얘네는 합이고요. 얘네는 곱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문제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얘가 어떤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인수분해 되는 그 주인공 a, b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때 a, b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더해서 합해서 즉 합이 마이너스 3이고 적어볼게요. 합이 마이너스 3이고요. 동시에 곱이 2가 되는 두 숫자를 찾으면 그게 그냥 인수분해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러면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1 곱하기 2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요. 곱했을 때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수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안 되죠. 요 두 수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두 수를 찾는 공식이에요. 괜히 어려워 보일 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두 수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였대요. 그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끝.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간단하긴 뭐가 간단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고 당연히 알 수 없으니까요. 한번 두 번, 세 번 보시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출제가 될 때는 이게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쉽겠죠? 제가 조금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옮겨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곱해서 0이라는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요. 이 아래 풀이에 의해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 첫 번째 방정식에서 x에는 1이 되고요. 여기선 2가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 근이 1이다. 또 다른 근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나는 인수분해 할 줄 몰라. 왜냐면 우리 중조검정고시에서는 인수분해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안 되진 않아요. 되긴 돼요. 하지만 난이도가 인수분해는 굉장히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틀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풀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요. 역시나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그쵸? 방정식의 해의 의미란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에요. 어떻게 찾았어요? 대입해서. 그러면 대입하면 되나요? 됩니다. 자, 제가 1번하고 2번만 해드릴게요. 자, 1번 대입해 보시면요. x에다 2를 넣을 거예요. 그럼 2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2 암산할게요. 더하기 2. 자, 그럼 계산하면은 4 빼기 6 더하기 2예요. 0이죠. 그러니까 1번은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해볼까요? 3을 대입했더니 3의 제곱 그리고 3, 3은 9죠. 더하기 2. 그래서 9 빼기 9 더하기 2가 돼요. 이거 0인가요? 아니죠. 2가 되니까 0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보기 2번은 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서 나오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 아래다 띄워드렸던 a 곱하기 b가 0일 때 풀이 방법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거 외에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는 일단 대안으로 이렇게라도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중졸 이후에 고졸도 나는 도전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수분해는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항 볼게요. 17번은 2차 함수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2차 함수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뭐가 어려우셨을까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평소에 주던 어떤 그림에서 어떤 조건을 안 줬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좀 어려웠거나 틀린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차 함수는 보기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3가지만 꺼내면 문제 전부 다 맞추실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같이 맞춰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1번은 모양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난다? 이건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라는 건 그 식에다 넣었을 때 참이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3번은 축의 방정식 우리 찾을 거죠? 꼭지점 찾을 거죠? 그러니까 이 3개만 찾으면 대부분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몰라도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네, 같이 풀어보시면 어디서 막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모양 어떻게 생겼죠?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해요. 우리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 모양은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꼭지점 찾아볼 거예요. 꼭지점 뭐예요? 여기죠. 원래 여기 좌표 써 있거든요. 기출문제 다 열어보시면 저기 좌표가 예쁘게 써 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는 써주질 않았어요. 네, 조금 아쉽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그거 꺼내는 공부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꺼내는 방법은요. 지금 식이 y는 x제곱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죠? 꺼내는 방법 정확히 보시면 제곱 아래에 있는 요 숫자, 여기 이 식, 얘가 0이 되는 게 꼭지점의 x좌표예요. 지금은 x 혼자 있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0,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달려있는 요 숫자가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이렇게 꺼내는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연습하는 건 기본 강의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꼭지점은 0,2가 되겠다. 요거를 식에서 꺼낼 수 없다라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 꼭지점 꺼낸 다음에 x는 0이다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 라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기 한번 볼까요? 보기랑 비교해 보시면 위로 볼록하다 어떤가요? 아니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틀렸다. 지난다는 대입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넘길게요. 일단 3번 y는 1을 축으로 한다? 말도 안 되죠. x는 2예요. x는 0이죠. 꼭지점의 좌표는 0,2이다. 맞죠?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이미 정답은 나왔지만 자, 지난다 어떻게 한다고요? 식에다가 대입. x에다가 1을 y에다가 4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y가 지금 4가 되고요. x자리에다 1을 넣어주시면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 얼마예요? 1의 제곱이 1이니까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럼 어때요? 4는 3이 아니죠. 그러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2번 보기까지 함께 찾아보셨고요.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시면 만약에 꼭지점을 꺼내는 걸 미처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냥 식에 2라고 예쁘게 써 있었으니까 읽으면 됐었는데 이번 문제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하시더라도 나머지 보기 1, 2, 3번을 정확히 아니라는 걸 아셨다면 답을 맞추셨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이 조금 기본에서 벗어나게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공부가 되신 분들은요, 다 맞추실 수 있어요. 되셨죠?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문제도 평소와 좀 다르게 출제됐어요. 네, 저는 이번 기출문제 보면서 이렇게 왜냐면 평소랑 비슷하다가 한두 문제가 항상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3, 4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약간 수학에 자신 없는 분들은 풀다가 아는 문제도 놓쳤겠구나 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평소랑 뭐가 달라요? 평소엔 예쁘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직각이 여기 예쁘게 있고요. 사인 B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B가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돌려 그려놨어요. 제가 앞에서 이등변 삼각형 공부하실 때도 돌려 그려서 나올 때를 대비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삼각비도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세워서 그려서 푸시던지 아니면 돌려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여태까지 한 번도 돌려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사인 B를 같이 구해 보실 텐데요. 그러면 삼각비, 사인 A가 나올 수도 있고 사인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인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사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사인은 이 S, 앞에 있는 S의 필기체를 따서 빗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약속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사인 뭐라고요?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돌아가 있으면 어디가 높이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도랑 마주보는 변이다까지 공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돌려서 그리기 싫으신 분들은. 다시요. 사인은요.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런데 높이는요. 이 각도, A라고 하면 A와 마주보는 변이에요. 자, 빗변은 누구죠?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요. 가장 긴 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그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빗변, 직각과 마주보는 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세워 그려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여기 A라고 나와 있으면 A랑 마주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사인 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B라는 거랑 마주보는 변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은요. 그냥 세워서 그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세워서 그린다는 건 직각삼각형을 우리 사인의 이 정의에 똑같은 그림으로 세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의 위치가 동일하게 여기 와줘야 되겠죠. 지금 직각은 A라고 써있네요. 그대로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주인공이 와야 돼요. 문제에서 사인 C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C가 와야 되고요. A를 구하라면 A가 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가 오면 돼요. 되셨나요? 이게 돌려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BC는 17. 그대로 옮길 수 있겠죠? AB는 8. 그 다음에 AC는 15예요. 이렇게 돌려 그린 다음에는 사인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빗변분의 높이. 정답은 17분의 15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돌려서 그리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험장에 가서 돌려서 그려서 되겠지 뭐.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실제로 안 보고 돌려서 그려보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실 텐데요. 19번은 원과 나와 있는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두 접선을 그었고 접점이 나와 있고요. 각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60도라는 각도가 나와 있을 때 AB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 밖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 밖의 점 P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 그 두 접선의 길이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여기가 똑같이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AB를 어떻게 구하지? 보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죠. 되셨죠?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합은 언제나 180도니까 여기도 60도예요. 아, 그래서 정삼각형이구나. 정삼각형이면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5가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응용된 문제겠죠. 문제에서 A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의 성질까지 같이 사용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보실 텐데요. 다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자료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역시도 평소에 출제되지 않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우리 중학교 3학년 단원의 통계에 해당되는 문항인데요. 표준 편차, 산포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포도? 네. 대표값과 산포도에서 산포도에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는 대표값에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혹은 이것과 또 다른 단원 하나가 더 있어요. 상관관계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문제만 특별하게 산포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몇 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저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표준편차, 즉 삼포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표준편차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볼 겁니다. 표준편차라는 게 뭐냐면 삼포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삼포도가 뭐지? 이런 게 궁금하시죠? 삼포도는 뭐냐면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을 우린 산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분포되어 있는지, 뭐 자료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막 여기저기 편차가 심한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편차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요. 분산이라는 것을 구해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그쵸? 분산이라는 건 편차를 제곱해서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야 돼요. 그럼 우리 평균을 매긴다고 하죠. 그럼 편차는 또 뭐죠? 편차는 별량. 이 자료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하거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말해요. 우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알고 이 공식을 알아서 계산할 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표준편차, 삼포도의 원리를 이용한 풀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포도라는 건 다시 설명하면은요, 별량이 대표값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값은 평균이에요. 흩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와 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부터 1, 2, 3, 4라고 해볼게요. 자료를 실제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눈으로 풀기 위해서. 자, 보시면 1번 보기는요. 1, 1, 1, 전부 다 1이죠. 그러니까 6개가 전부 다 1에 찍혀요. 그럼 평균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가 보이죠. 흩어진 정도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1번 보기 표준편차를 구하시면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요. 자, 2번 찍어볼까요? 1, 2, 1, 2, 1, 2 이렇게 찍히겠죠. 3번 찍어볼게요. 2, 3, 2, 3, 2, 3 이렇게 찍혀요. 두 개가 약간 좀 평행이 이동된 것 같지 않나요? 위로 한 칸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흩어진 정도가 동일하죠. 실제로 보기 2번과 3번의 표준편차를 구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준편차, 삼포도라는 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1번과 2, 3번은요. 서로 어때요? 표준편차가 여기가 더 크겠죠. 둘은 똑같고요. 그럼 4번을 찍어봤더니 2, 4예요. 2, 4. 더 많이 벌어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도 표준편차가 가장 큰 자료는 딱 봐도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20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그래도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표준편차를 구하는 풀이도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 간단하게 대신에 조금만 빠르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걸 실제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고요. 분산은 편차를 우리가 다 구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매겨야 돼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평균을 일단 구해 주셔야 돼요. 1번 보기부터 평균을 한번 구해 보시면 전체 자료의 개수가 6개죠. 전부 다 더해서 6으로 나눠 주셔야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번과 2번 두 개만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6분의 6이 되니까 1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구한 게 평균이죠. 2번도 마찬가지로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편차를 구하실 수 있는데요. 편차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이 자료들이 떨어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래다가 이 별량 1에서 평균 1을 빼는 거예요. 그럼 편차가 없죠. 0이죠. 다 0이에요. 네, 5, 6. 이렇게 편차를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분산을 구할 건데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편차의 앞에 제가 띄워드린 이거 우리 개념에 보시면요. 편차의 제곱. 얘네들 전부 다 제곱해요. 다 더해요. 다 0이겠죠, 그냥. 이거를 평균을 매기는 거예요. 다 더해서 6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분산은 0이죠. 어차피 분자가 0이니까.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0이 돼서요. 표준 편차도 0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1번의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자, 2번 평균 한번 구해볼 텐데요. 평균 1, 2, 1, 2, 1, 2를 전부 다 더할 거예요. 전체 6개죠. 이렇게 더하실 거예요. 그럼 더해주시면 네, 6분의 9가 될 거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계산 조금 빠르게 생략할게요. 네, 평균은 2분의 3입니다. 그럼 편차는 뭐라고 했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돼요. 1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2에서 2분의 3을 빼면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6개의 편차를 구했고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은 이 편차, 우리가 이번에 구한 편차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제곱하면 전부 다 4분의 1로 똑같겠죠. 4분의 1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6개가 될 거예요. 제곱, 제곱, 제곱 다 제곱해서 더한 거. 이거를 전체 도수 6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산은 4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이것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4분의 1이 되어서 계산하시면 2분의 1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편차가 큰 것 보이시죠? 표준 편차가 큰 것. 그래서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3번, 4번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생략할 건데 지금 제가 공식이 머릿속에 다 있어도 계산이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실제로 도표화해서 눈으로 봤을 때 흩어진 정도가 크면 표준 편차가 크다. 작으면 가장 작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풀이일 것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풀이한 것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계획 세워서 잘 하시고요. 모두 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